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게 생각할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컬럼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중세 종교, 계몽주의, 니체, 현대 야구 선수 라인 샌드버그, 트럼프의 등장까지를 도덕성이라는 핵심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 스코틀랜드에서 골프를 치면서 자신의 골프 코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관세 협상을 하고 내일은 영국 총리를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비욘세, 오프라 윈프리, 엘 샤프턴 목사를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번에는 NBC 방송을 민주당의 정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면서 방송 면허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위협합니다. 테네시주의 한 교육구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석 사유로 의사의 진단서조차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시건주의 월마트 스토어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최소한 11명이 다쳤습니다. 이케아가 올해 6개 도시에 새로운 작은 규모의 스토어를 오픈합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서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일시 휴전을 발표하고 식량과 구호품 전달을 허용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가자 지구 상황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헤드라인에서 들어보신 것처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뉴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도요,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야 이제 최대한 그것을 늘려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일 앞에 발생 뉴스가 아닌 컬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랜 동안 고민을 해왔었던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보수적인 컬럼니스트인 데이빗 브룩스 씨도 한 10년 동안 이 문제를 고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할까? 트럼프가 그릇하다고 생각을 할까? 하는 그 같은 아주 긴 길입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거의 번역을 하려고 애는 썼는데요. 중간에 사실은 글로 쓰는 것과 방송에 말로 전달하는 것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전달이 완벽하게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을 조금 많이 들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게 생각할까? 이분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 있는 스코틀랜드죠. 스코틀랜드 태생의 도덕적인 이 철학자, 이분의 말로써 여러 가지 그 결론을 지었습니다. 결론을 지었지만 그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께 맨 앞에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은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중세, 계몽주의, 니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도덕성 없음, 뒷부분쯤 가면은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등장을 해서 트럼프의 등장은 어떠한 현상에 과장된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 거의 반이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데이빗 브룩스 씨라는 컬럼니스트는 이게 좋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이게 극복이 되지? 하는 부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데이빗 브룩스 씨의 얘기입니다. 저를 괴롭혀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국 사람들의 반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도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훔치고 사업할 때 배신하고 잔혹하고 부패 가득 찬 행동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7천만 명이 넘는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최소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인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7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에 투표를 그에게 던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영웅적이고 존경할 만하며 훌륭하다고까지 봅니다. 우리는 이런 도덕적인 무감각 상태로 몰고 온 것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미국이 이토록 암울한 상태에 빠진 이유를 설명하는 나름 최선의 저의 그 스토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는 올해 5월 달에 94세로 세상을 떠난 위대한 도덕 철학자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게 낫겠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있지만 얼굴 조그맣게나마 놓겠습니다. 엘러스터 맥킨타이어, 사상에 이제 크게 기초를 한다는 거죠. 서구 문화의 진화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서구 문화가 도덕성 같은 것을 저기 그냥 버려버리게 됐는가. 이건 공화당원이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조차 할 수 없게 됐고 도덕 그거 뭐나 줘버려 하는 상황이 된 것을 이분이 설명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고대부터 가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고대 도시 아테네로 가면은 아테네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것 자체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족, 부족, 도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형성된 촘촘한 공동체, 국가 속에서 성장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집단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의무, 책임 같은 것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농부는 농부, 상인, 어머니, 교사로서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게 그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야.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기준이 존재했다는 거죠. 전투사, 어머니,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딱 그 룰이 존재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체계에서 사람들은 나의 명예, 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기여를 해야지 된다는 그 본질을 항상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학생이 뇌물을 주고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교사라는 그 역할, 이 우수성의 그 본질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교사로서 탁월한 것을 발휘할 때 나를 길러낸 도시 아테네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점차 평범해서 성숙해가는 탁월한 사람으로 성장을 해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삶의 의미고 평생에 걸친 그 같은 여정 속에서 이 여정을 잘 지켜가면 나는 정체성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고대 아테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고 거기서 위대한 그 위안과 성취감을 느끼는 게 사회에 대한 기여, 뭐 나만을 위해서 막 야바육구처럼 하지 않는 거, 그것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현대에서의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하고 현대의 예를 가지고 옵니다. 자,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라인 샌드버그입니다. 라인 샌드버그가 이거 시카고 컵스 사인이 보여야 되죠. 라인 샌드버그가 이 야구라는 자기 야구를 하는 선수라는 장인 정신에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야구부 명예전당에 그 헌액되던 날 2005년도였습니다. 보여줬다는 거죠. 저는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상대도 존중하고 나의 팀 동료, 구단, 감독, 유니폼까지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을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멋진 플레이를 내가 했어도 뽐내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선수로서 당연한 역할이다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적인 타구를 쳤어도 3루 코치 봐야 되잖아요. 3루 코치를 보고 베이스를 잘 달릴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저는 그런 각오로 그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야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야구를 올바르게 정당하게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에 존중을 담아서 존경을 담아서 늘 경기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오래된 그 규범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합니다. 이런 규범이 이제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는
죄송합니다. 도덕적인 틀을 주고 우리의 삶과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는 도덕적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아테네에서 시간을 훌쩍 넘어서 중세로 와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 하면은 종교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게 인간의 우수함의 기준을 바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기여하는 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였다면 동정심과 겸손함에 종교는 큰 가치를 둬서 물론 뭐 몇 가지를 도덕에 대해서 공유하기는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도덕은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는 본질적인 그런 그 질서가 존재를 해서 개인의 삶의 목적도 본인이 정하지 않는다는 거. 종교적인 것에선 공동체에 좋은 그 선에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신의 법에 따르는 것. 중세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오면 우리가 종교전쟁이 있잖아요. 17세기. 종교전쟁은 완전 피해 강이었습니다. 그 피해 강을 종교전쟁을 겪고 나서 계몽주의로 이어졌다는 거죠. 계몽주의라는 것은 종교가 저러면서 말이야 저렇게 하고 종교에 대한 환멸 대신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종교는 무조건 믿어라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 이성에 대한 찬양이 이 계몽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더 이상 누구의 도덕이 옳다? 이런 것을 두고 서로를 죽일 수 없다. 종교, 그때처럼 종교 시대처럼 그럴 수 없다. 각자가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다양성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는 공동체의 가 우선이다 하는 것을 없애고 자율적인 그 개인의 우선주의를 내놨다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 또 법, 언론의 자유 이런 좀 중립적인 공공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인들이 그 속에서 살 수 있게 그래서 그 질서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게 공리주의 같은 것을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빗 브룩스라는 칼럼니스트는 이 계몽주의가 커다란 진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몽주의에 따라서 미국의 통치 체계 같은 것을 만들어냈고 나의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 안에도 도덕은 있었다는 거예요. 역시 확고한 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고쳐져야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개인주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개인주의 같은 것들이 점점 나오면서 도덕에 대한 것들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쇠퇴가 일어났다는 것을 바로 이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올해 5월 달에 사망한 맥킨타이어 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 조금 상실되는 것은 이미 18세기 계몽주의 출발 때부터 나 자신이 중요하다.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의 법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그 안에 도덕이 희미해지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자율적인 개인 이것 때문에 도덕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계몽주의가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이성과 과학이라는 거 과학과 이성은 종교와 반대잖아요. 이성과 과학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건 알려주지만 우리가 왜 여기에 있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지? 뭐가 옳고 뭐가 틀린 거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도덕이 막 무너지면서 19세기, 20세기 왔는데 계몽주의가 남긴 그 도덕성이 없는 그 공백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니체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책을 다시 읽었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니체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 니체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 우리가 인간이 신을 죽인 것이다. 그런데 이성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종교가 죽고 나서 생긴 이성, 계몽주의도. 아무튼 그래서 영웅적이고 또 자율적인 개인이 대담한 무슨 의지 같은 것으로 뭔가를 우린 찾아야 된다. 니체는 우리가 신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뒤에는
레닌, 뭐 마오,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그럼 나와 같이 나가자. 나와 같이 행진하자. 이렇게 군중을 꼬드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계몽주의에서 도덕이 없어지면서 나 자신을 너무 좋아하고 나중에는 니체를 넘어서 히틀러 같은 뭐 광신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으로 뭐 치유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런 치유 방법은 병을 치유한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우주에는 도덕적인 질서가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 내가 생각하는 게 최우선이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맥킨타이어가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책이잖아요. 덕 이후에 after 이 덕목의 그 덕 이후에 이 대표적인 이 책에서도 적은 것처럼 참 개인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관된 어떤 도덕 기준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까지 쓰여졌던 모든 과학책을 전부 찢어버렸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리고 모든 과학자들이 숨지고 모든 연구소가 불탔다고 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여기저기 교과서에 나오는 몇 장의 종이 조각들 뿐인데 뭐 여전히 뭐 질량, 원자, 무슨 뭐 뉴트리노 이런 용어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해지지? 이거는 이제 전혀 모르게 되는데 도덕적인 삶도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도덕적인 목숨을 걸고 따라야지만 그런 체계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기준이 없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는 흩어진 조각 속에서 삶의 목적도 없이 그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올바른 일을 결정을 하는 건지. 그래서 순간순간 나에게 옳은 것을 전혀 도덕심 없이 나에게 옳다는 것을, 나에게 옳은 게 옳은 거지,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맥킨타이어 이분은 정서주의, 이모티비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를 정말로 대표하는 그런 그 도덕적인 그 철학자인데요. 결국은 모든 도덕적인 판단이 우리가 고대부터 중세, 계몽주의, 뭐 니체, 히틀러를 겪어오면서 결국은 이 정서주의 모든 판단이 내가 좋아하는 것,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이 정서주의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뭐 맞는 거야,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소비 중심이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도덕 질서가 없는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논쟁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별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럴 때 이게 옳을 수도 있고 저게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융통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변치 않는 도덕률 같은 것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느끼시지 않나요?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만 계속 이어지고 도덕 논쟁이 아니라 그냥 도덕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내가 맞아 자신이 맞는 것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사회에 남는 법은 딱 두 가지 뿐인데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을 조종하거나 그렇게 설득이 아니라 강제로 믿게 하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따라오도록 조작을 하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없는 세계에서는 너는 네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키에르케고르가 뭐 심미적인 뭐라고 불렀던 바로 그런 거잖아요. 심미적인 삶이라고 불렀던가요? 그냥 순간순간 즐거운 것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삶. 거기에 대해서 이 철학자 맥킨타이어는 윤리적인 삶과 심미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는 즐기고 하는 이 삶 사이의 선택은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선과 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내가 판단을 한다. 뭐 그냥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80년대, 90년대에 이 막 자신들이 그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 이런 거는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된 황금기처럼 보일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생각할 것 없이 고대에는 이랬고 중세에는 이랬고 하나님만 따르면 됐고 각 종교별로 다 이랬는데 지금은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동안에 내면이 이제 공허해진 거예요.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고 했고 그랬고 아무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직함, 충실함, 연민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 이런 것을 아무튼 배우지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니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모른다면 시련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들이 점점 붕괴한다고 데이비드 브룩스 씨가 센트럴 미시건 대학교의 정치학자 테드 클레이튼 교수의 그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합니다. 오늘날엔 우리 모두가 분명히 공공의 선과 공공의 악이 있는데 그 개념조차도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 개념조차도 없는 아주 파편 조각조각된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공공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추구한 방법이 있고 딴 사람들이 그걸 모를 때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의 선이라는 게 어디 있어? 나만 좋으면 좋지. 이렇다고 믿는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트럼프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도덕이라는 언어조차 쓰지 않는다고 데이비드 브룩스 씨는 얘기를 합니다. 뉘우치지도 않는 범죄자들을 막 사면을 하잖아요. 사면을 하고 그리고 범죄자 출신을 프랑스 대사에 본인의 친척을 거기다가 딱 갖다 놓고 그러니까 사돈 뭐 이런 사람들 전혀 그리고 그것이 공공의 공통적인 도덕적인 규범을 약화시킨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데이비드 브룩스 씨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나는 원한다. 욕망의 언어. 나는 힘이 있어. 권력의 언어.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또 이득에 관한 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어. 막 획득의 언어 같은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어떤 사회적인 역할 속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기본적으로 도덕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대통령직마저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사적인 소유물처럼 다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 이론가 유발 레빈의 지적처럼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제도에 대해 제도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제도를 따르면서 살아야지 이렇기를 원치 않는다는 내가 만든다는 거잖아요. 헌법도 무시하고 내가 새로운 헌법을 쓰겠다는 거죠. 그들은 그 제도를 하나의 무대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쇼를 벌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고 느끼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반이 없으니까. 그 같은 도덕적인 기반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생각들을 하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유형의 과장된 버전일 뿐이다. 그리고 이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민주당들도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뭐 트럼프보다 우월하다? 그런 그 우월감에 젖지 마시라. 만약에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당신 편이었다면 아마 당신들 대부분도 그를 좋아하면서 같이 뭐 이렇게 어우러져서 뭔가를 가져갔을 것이다. 이건 이제 데이비드 브룩스 씨의 얘기예요. 그걸 부정한다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는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나에게 좋다고 해서 이것을 다 인정을 하면은 왜 또 반이나 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를 했겠어요? 어쨌든 우리 가운데는 이 얘기는 동의합니다. 극소수만이 시대의 도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과연 도덕적으로 살았는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맥킨타이어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야만인이라는 것은 저 내가 살고 있는 경계의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한참 전부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해 왔다. 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가 처한 곤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맥킨타이어 이 철학자는 좌파이면서도 우파인 양쪽 다 아우를 수 있는 급진주의자였다고 설명을 하고요. 계몽주의 프로젝트가 도덕적인 것이 약해서 실패하기 전에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자본주의 이전에 일관적인 공동체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어려워도 지역적으로 뭔가 도덕적인 것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양쪽에서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념, 신앙, 가족, 국가 이렇게 중심으로 막 공동체를 형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종교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을 해서 또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터무니없다고 본다. 데이빗 브룩스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도요. 연대를 말하면서 아주 비슷한 고결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지만 현실에서는 결국 깡패 국가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은 좋았는데 현실은 깡패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빗 브룩스 씨는 우리는 여러 가지를 포용하는 그런 다원주의 같은 데서 멀어지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다원주의라는 게 그래도 미국이 계몽주의에서 받은 좋은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것, 네 것을 다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다원주의는 계몽주의, 민주적인 어떤 자본주의, 뭐 민족성 어떤 무슨 지적으로도 다양성인 것, 차이가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하면서도 이 맥킨타이어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한 영원한 진리와 가치를 존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다원주의자들은 자신의 삶을 야구선수, 라인 샌드버그가 인생을 본 것처럼 바라본다는 거죠. 사회에 내가 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에도 덕이 되고 어떤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조금 손해를 봐야지 되는 것도 있죠. 그러면서도 팀 전체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야구를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주의라는 도덕적인 재앙에서 회복하는 것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알려줘야지 된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인격이 괜찮아. 저 사람이 인격이 아주 후졌어. 이런 것을 구별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프로젝트 전부를 버릴 필요는 없지만 자율성은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의 공동체를 위한 도덕성 같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속에 넣으면서 문화를 재조정을 해서 다음 세대에게는 기술, 테크놀로지 무슨 뭐죠? 앞으로 이 대학교 여기에 가면 돈을 많이 벌어 안 벌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철저한 도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사람들이 이해를 했듯이 도덕적인 교육은 이성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마음의 형성을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도덕이라는 게 합리적인 마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그 같은 인문학적인 그런 시도 같은 것이 이 철학자가 평생을 바쳐서 아주 그냥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한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레스터 맥킨타이어라는 이 철학자의 after 덕 이후에는 무엇이 오는가? 도덕성이 회복이 돼야지 되는데 결국은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성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주 긴 글이었습니다. 이분은 뉴욕타임즈에 정규적으로 칼럼을 쓰지만 이번에 이 칼럼은 잡지 애틀란틱에 실린 칼럼입니다. 아주 긴 칼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라서 제가 감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부터 조금 짧게 제가 많이 줄여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틀 동안 스코틀랜드에서 골프를 치던데요. 본인의 골프장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골프장도 오픈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메인입니다. 이번에 간 것이. 그리고는 이제 골프 끝났나요?
끝나고 나면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이제 그 관세 협상을 합니다. 그 우즈룰라 폰데 그 어라이언 이미 이제 스코틀랜드에 도착을 했어요. 아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결렬되면은 유럽연합에 30% 관세 붙인다 예고를 했죠. 그리고 유럽연합도 역시 그럼 우리도 보복 관세 붙이겠어라고 했고 내일은 이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본인 뭐 18홀 골프장 뭐 에버딘셔라는 데에 두 번째 골프장 개장하는 그 행사인 것 같아요. 어제 골프 칠 때 보니까 아들 에릭 트럼프하고도 같이 골프를 치던데 대통령이 골프 치려면은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뭐 골프 카트도 수십 대라고 하는데 경호원들이 쫙 앞뒤로 있고요. 뭐 이렇게 계속 대통령이 골프 한번 칠 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약간의 시위도 있었다고 하고요. 18홀 아무튼 이틀째 대통령은 골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골프 치는 동안에 일한 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거예요. 뭐 대통령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형사 기소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 며칠 계속 그 스코틀랜드에 가기 전부터 말했던 건데 카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본인과 선거를 같이 치른 이 카밀라 해리스가 유명한 사람들의 공식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형사 처벌을 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오프라 윈프리 보이죠? 비욘세 그리고 엘 샤프턴 목사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긴 소셜 미디어에 이 같은 그 글을 썼습니다.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뭐 천문학적인 빚을 졌고 불법적으로 아마 불법적으로 비욘세에게 지지 선언 받으려고 1,100만 달러를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 한 곡도 안 불렀고 뭐 야유 받으면서 무대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프라 윈프리에게 300만 달러를 줬고 또 시청률이 낮은 텔레비전 그 엘 셰프턴에게 60만 달러 완전히 뭐 하찮은 인간이야 이렇게 괄호 열고 하면서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게요. 그 장부에도 그 맞지 않고 연방선거법에는 예를 들어서 비욘세는 자신이 뭐 노래는 안 했어요. 그때 갔다고 뭐 돈 받은 게 아니라 비욘세가 가려면 무대 장치나 뭐나 이벤트 비용이 있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도 마찬가지예요.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무슨 개런티를 받은 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는 안 받았지만 타운홀 미팅을 할 때는 스태프들이 있죠. 스태프들 돈을 줘야지 되고 뭐 무대 장치 같은 거 했잖아요. 사람들도 오게 하고 그런 비용이고 그 비용으로 불과 얼마 안 돼요. 비욘세도 얼마라고 했던가요? 굉장히 뭐 16만 5천 달러. 그게 이제 무대 장치 같은 것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 게 아니고 역시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려면은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선거법에는 그런 이벤트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브루스 스프링스틴 그 카밀라 해리스 지지했어요. 어떤 시골의 허름한 그냥 평범한 카페에서 거기도 돈 줬다고 했고 보노도 그랬고 했는데 보노는요. 심지어는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해리스나 해리스 재단으로부터 이 두 사람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제가 어제도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뭐 ABC 이런 데와 뭐 합의를 하고 뭘 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또 소송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MBC 방송이 막 청취율도 막 크게 하락을 했는데 민주당의 말하자면 꼭두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허가권을 취소를 해야지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허가권을 취소를 해야지 된다. 처음에 뭐 내용이 형편없고 뭐 경영진도 형편없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 꼭두각시가 되는 게 허용돼서는 아니다. 너무 상황이 심각하니까 내 생각에는 방송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취소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 태도도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요. 제가 지금 이 앞에 보여드린 이 내용이 누가 쓴 글이냐면은
이 미디에이트라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에서 콜비 홀이라는 편집자가 썼는데 이 콜비 홀이라는 편집자는 피바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피바디상이 라디오에 말하자면 라디오의 퓰리처상이죠. 라디오에 이분이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뭐 MBC 방송의 뭐 방송국의 면허를 취소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 같은 것을 그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알아서 이런 방송국에서도 뭔가 대통령의 눈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지금 언론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연방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브랜던 카가 딱 그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뭐 일 청소를 해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파라마운트 이런 거 뭐 스카이댄스와 협상을 하고 할 때 DEI 같은 거 안 해야지 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행정부에서 언론사에 어떠한 것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브랜던 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이 그 편집인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파라마운트 무슨 뭐 컴캐스트, 디즈니 뭐 이런 많은 방송사들이 이데올로기라든가 정치적인 것이라든가 무엇을 해야지 된다는 의무만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상업용 방송국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 방송국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문을 닫기라도 하면은 생존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송국을 문을 닫게 한다던가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절차가 있겠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그걸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알아서 긴다는 거죠. 제가 지금 티라니라는 책을 오늘 뭐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한다니까요. 알아서 긴다는 것이 너무 그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정권을 두려움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 그래서 이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은 비겁해지는 거. 타협해서 이미 돈 다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로 언론사의 내부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피바디 상을 받은 코비 홀이라는 미디에이트의 편집장이 하는 얘기거든요. 속이 텅텅 비고 있다. 이 속빈 강정이 돼갈 수도 있다. 속빈 강정이 되면은 누구에게 나빠요? 일반인들에게 엄청 나쁜 거죠. 네, 요즘 전 세계에 극우들이 창궐합니다. 이랬더니 카멜라 해리스는 흑인 인도계이기까지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더 부글부글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일요일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즐겁고 재밌고 이런 뉴스도 전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뉴스를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의 미국이 지금 너무 무겁다고 생각이 되시면 뭐 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래도 제가 맨 앞에 전해드렸었던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애틀란틱의 그 긴 기사를 다 읽어보실 수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오늘은 제목을 그거로 해두겠어요.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우리 생활 뉴스 월마트에 오늘 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 얼핏 들으셨다면 이거 무슨 얘기지 하실 텐데 이 이후에 레이티스트가 또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이 하도 험해지다 보니까 도덕적인 기준도 없고 도덕적인 기준이 왜 이렇게 희미해졌는지를 우리는 앞에서 잠깐 주마간산식으로나마 봤고 미시건주의 월마트 스토어에서요. 어제 그 뭐죠? 이렇게 접는 폴딩하는 칼로 누군가가 난동을 부려서 11명이 다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5명은 중상이고 6명은 아주 어떤 칼인데 그런가요? 미시건 북부예요. 미시건 북부의 트래버스 시티라는 곳에서 벌어졌는데 42살의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용의자가 미시건에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어떤 폴딩 나이프 스타일의 웨폰, 접이식 칼 스타일의 무기를 사용했다. 더 무서운 건요. 이거 계획한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월마트에 갔다가 그런 것을 근데 그래도 월마트 내에서 시민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부상자들도 덜 할 수 있었던 것이 시민이나 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힘을 좀 보탰답니다. 트래버시티가
디트로이트에서 미시건이니까요. 디트로이트에서 북서쪽으로 한 255마일 떨어진 시골 도시네요. 시골 도시. 아, 거기 휴양지라네요. 미시건 그 호수 있는데. 그렇죠. 북쪽이니까. 체리 축제 있는 그곳 말하는 것 같네요. 어제 월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케아, 한국식으로는 이케아지만 저는 아이케아라고 많이 발음하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아이케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웨덴식으로 하는 게 맞긴 맞겠죠. 이케아가 올해 말까지 이 이케아는 너무너무 매장이 커서 다 둘러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때가 많은데도 온라인에 다 있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없다니까요. 올해 말까지 5군데 스토어, 그리고 2026년도 최소한 한 군데 작은 스토어를 오픈을 한답니다. 어느 지역인가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 가지고 왔고요. 올해 이미 작은 스토어들 뉴저지의 체리힐 살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시죠? 그리고 오리건주의 비버튼 이런 데도 문 열었다면서요. 오레곤 뭐 포틀랜드는 매장이 크겠지만 그래서 거대한 그런 그 이케아와는 다르게 작아서 뭐 몇 평 이런 거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어디에 새로 작은 게 오픈하는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달에 메릴랜드의 헌트밸리, 볼티모어 인근, 음미아 하이 거기 오픈 했다고 하죠. 근데 내년까지 새로 오픈할 곳 말씀드리면 서든 캘리포니아에는 없네요. 멘티카는 샌프란시스코 뭐 산호세 여기서 한 자동차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린답니다. 네바다주 핸더슨 여기는 뭐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데 작은 곳 오픈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뉴욕의 세러큐스, 텍사스에 좋으시겠어요. 댈러스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텍사스의 락웰, 또 하나 애리조나에 살고 계신 분 안녕하세요. 이참에 인사드릴게요. 피닉스에도 내년에 그 이케아 작은 스토어가 들어선답니다. 자, 미국에는 뭐 굉장히 그 큰 스토어들도 많이 있고 저는 이 이케아의 냄비 몇 가지 그리고 한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초록색 뚜껑이에요. 이 플라스틱 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수십 개인데 $7 50인가 지금 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시시때때로 삽니다. 왜냐하면 작은 냄비 몇 개는 3개 세트인가 그런데 그것도 뭐 10몇 불도 안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물 끓이고 라면 끓여 먹고 우동 끓여 먹고 하기 좋잖아요. 자, 생활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자, 미국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테네시주의 한 교육구가요. 아니 아이가 아픈데도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도 결석을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로렌스 카운티라는 곳인데 이유가 2가지예요. 하나는 결석률이 너무 높아서 이쪽이 뭐 14% 정도 된대요. 결석률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는 어차피 성인이 되면 아파도 일하러 나가야지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근면 뭐 이런 거 성실함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근데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도 이게 결석 사유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학부모님들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오늘의 미국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연방법상 병가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연방법에는. 그러니까 아파도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많지만 질병통제국 같은 데는요. 아프면 나오지 말라고 해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독감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 코비드인데 나가요? 안 나가는 게 도와주는 거죠. 회사를 위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지역의 테네시주의 로렌스 카운티라는 곳에 이곳을 보면은요. 무단결석으로 처리를 한답니다. 무단결석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결석하는 그때도 의사의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데요. 부모들이 당연히 반발하고 심지어는요. 청소년 법원에 이 케이스를 넘기기도 한다네. 청소년 법원에 넘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학생이나 가족에게 경고도 주고 사회봉사령도 주고 상담도 받아야지 되고 보호관찰, 학생 운전면허도 제한시키고 진급까지 안 해요? 야, 이거 정말 테네시주 엄청나게 지역에 따라서 이건 뭐예요? 보수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생이 만약에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 와서 아팠어요. 아픈 상태로 이제 학교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건교사가 안 되겠어요 하고 집에 가라고 해주잖아요. 그럴 때는 지각으로 처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지각이 3번이면은 결석 1번으로 처리가 되고 그 결석이 8번이 넘으면 법원에 이 학생 케이스를 넘긴답니다. 그 다른 벌도 있어요. 낙제시킨다던가 졸업식에 참가를 못하게 한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 처벌이 있답니다. 예외는 있어요. 만성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학생이 저는 이게 더 기가 막혀요.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 첫 번째는 당연하죠. 가족 상을 당했을 때.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학생이 아파도 다른 학생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이런 병의 진단서를 떼가도 그 결석 사유가 안 된다고 하면서 종교 행사는 된대요. 종교 행사는. 야, 그래서 교육국이 지금 의료진들에게 협조해달라 하는 그런 그 요청 서한을 다 보냈다고 하는데요. 제가 도대체 이 지역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테네시주에 보세요. 테네시가 있고 알라바마하고 테네시가 이렇게 국경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조지아도 있고 그 위에는 바로 켄터키가 있고 알칸소가 있고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지역이죠. 테네시 내슈빌에서 남서쪽으로 내슈빌은 제가 줄로 걷고 테네시 내슈빌에서 남서쪽으로 갈 때 자동차로 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엘라바마 국경 엘라바마 쪽에서는 바로 북쪽인 곳이죠. 미국에 아직도 이런 곳들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야, 이런 곳에서는 자녀 교육시키기 아주 힘들겠는데요. 자, 정철호 선생님. 맨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관한 것인가요? 부패도 선이고 탄압도 선인 세상.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네, 참, 아유, 참,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 계시고요. 종교 행사는 된다고? 말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보니까 이거 뭐죠? 윤신혜 씨가 부른 게 덥고 이고 앉아 무얼 그리 생각하니 정바지에 그게 무슨 노래 제목이 뭐였죠?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고 펄쩍 뛰는 윤신혜 씨의 가볍고 경쾌한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황영준 선생님은 종교 행사는 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아이템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지막 아이템인데 보세요. 이게 안 될 것 같다 하는 것도 힘을 모으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세요. 국제사회 압력을 오늘의 미국에서도 여러 번 며칠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약간 손을 들었습니다. 우선 그리고 공중에서 낙하한다. 이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 하는데 일단 공중에서 구호품 식량 같은 것도 낙하를 하고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가자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루에 10시간인가요?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그때까지는 휴전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날마다 아침 시간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시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때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 지구에 식량도 줬어요. 그리고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도 지금 식량 같은 거 주기도 하고 더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쪽 가자 지구에 식량 같은 것을 많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숨지고 있는데 아침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네요. 이스라엘 군이 이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왜 안 주냐 하면 하마스가 다 뺏어다가 어디다가 팔아먹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것이고 그런데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유엔 식량 계획이 가자지구 전체 인구 210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숨져서 거의 3개월 동안 배급 가능한 식량이 이미 도착을 해 있거나 이제 도달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길 막고 못 주게 하니까 인구 3분의 1이 며칠째 한 끼도 못 먹었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어딨어요. 자기 아이들이 자기 입에 며칠 동안 풀칠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8만 명 정도가 며칠 동안 뭐를 못 먹었다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9만 명이 말이 돼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에서 이것도 네타냐후가 압력이 하도 강해져서 그랬는데요.
항상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외무장관이 좀 보드랍고 국방장관이 강하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데 국방장관보다 더 강한 인간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처음에 네타냐후가 이런 걸 결정을 할 때는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회의를 했더니 처음에 회의했더니 외무장관은 그래 우리 좀 이렇게 그쪽에 숨을 쉬게 해주자. 근데 국방장관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국방장관과 타협을 해서 다른 그것보다 더 강한 강성들은 나중에 빼고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통보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약간의 식량들이 들어간다는 거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이제 지금 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회담을 할 때 영국 총리도 이 문제를 들고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랑스의 대통령이 먼저 나 9월 달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하겠어 하고 이 스타머 총리도 지금 영국 의회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프랑스처럼 해야지 된다. 그렇게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내일 아마 이 문제를 얘기를 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원치 않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은요. 하원의 3분의 1이 넘는 의원도 이 프랑스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처럼 해야지 된다 하면서 어떤 결의안에 서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보상을 주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번 숫자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에서 2023년도 10월 7일이었습니다. 하마스가 야만스럽게 들어가서 1200명이 숨졌습니다. 251명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 군사작전을 감행을 해서 59,676명이 가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확인된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배, 1200명의 50배가 숨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희망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요. 일요일이라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덕성을 막 상실하게 된 그런 과정을 쭉 얘기를 하면서 계몽주의 이후에 뭐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니체를 해서 제가 이제 니체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 머리카락이 또 왜 거기 묻어 있어요. 근데 어제 밤에 그래서 제가 니체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런 책을 읽었는데요. 아니 근데 어디예요? 어디다가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읽었는데 다행히 여기 사진 찍어놨네요. 이거고요. 그게 이거거든요. 제가 두 개 읽어드리면서 끝낼게요. 자, 뭐냐면 도덕적 감정의 역사를 위해서 그 중간에 이거 막 3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잉크도 막 다 이렇게 검은색이었을 텐데 초록 비슷하게 됐는데 곤란한 이것도 제가 공감이 된 거겠죠. 곤란한 경우에 부닥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들은 침착성을 갖게 되고 지루한 환경에 둘러 있을 때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그거 아닌데 뭐였지? 정말 싫다. 아예 모르겠어요. 맞네. 지루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을 때 즐거움을 갖게 된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일생 중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일단 하고 그러나 두 번째 거는 제가 맞습니다. 두 번째 것은 자 이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한 거예요. 막 예를 들어 결혼 정년기 그때쯤에 그 생각을 했었던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약속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행위를 약속할 수는 있으나 기분을 약속할 수는 없다. 기분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평생을 사랑한다든지 평생을 미워한다든지 평생 성실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는 것이다. 제가 결혼 정년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걸 약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하면서 그 아래 보면 자기 현혹 없이 어떤 사람에게 영속적인 애정을 맹세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애정의 영속적인 가장을 맹세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다 제가 동그라미를 막 쳐놓고 성실할 것을 약속한다면 몰라도 내가 당신을 평생 영속적으로 계속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라고 맹세를 한다면 그건 영속적인 가장을
맹세하는 것이다. 저의 결혼 정년기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하는 그때보다도 더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일 수도 있고 10대 말기였을 수도 있고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던 건데요. 어제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이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 근데 책 중간에요. 저는 이런 거 왜 이렇게 잘랐어요? 보이세요? 이런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 생각에 분명히 어디에단가에 뭔가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겠죠? 막 뒤에도 많아요. 이렇게 잘라서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뭐 줄친 것도 많지만 줄친 것보다 더 와닿았던가 보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른 거예요. 제가 책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생각이 뭐냐면은 아,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나중에라도 다 다시 한 번씩 읽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만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저것도 또 추려지겠죠? 또 추려지고 또 추려지겠지만 근데 정말로 내가 다시 읽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미 이렇게 다 잘라져서 없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약간 허무하기도 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정말 중요해서 보관해야 돼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너무 중요해서 보관해 놓으려고 하다가 다 사라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어디 갔겠어. 오늘날의 강혜신이 되는데 다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 니체의 이런 책이나 뭐나 다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내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도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자, 이 내용, 이거 이렇게 키우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작별을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